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50년 한겨울에 이루어진 흥남철수는 비극적인 6.25 전란 중 10만의 병사와 10만의 피난민이 펼친 필사의 탈출극으로서 한국 전쟁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다.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출현은 통일의 부푼 희망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장진호 부근에서 고립된 미 해병 2만여 병사들은 2중 3중으로 에워싼 포위망을 뚫고 쓰라린 후퇴의 길에 들어서야만 했다. (20만의) 병사와 피난민의 행렬에 모여든 흥남부두. 흥남은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생명의 보루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36년 전 그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피난민들의 처절한 해상 탈출의 체험을 증언과 기록으로 엮은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6월이 왔고 우리는 6.25를 다시 맞게 됐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 잊지 못할 흥남철수.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퇴색해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폐부를 찌르면서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비극들. 앞서 보신 흥남철수의 그 아수라장 아비규환의 비극이 일어났던 현장. 이제 여러분을 잠시 지도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경남도 이 흥남 여기에서 앞서 말씀 들으신 대로 10만의 병사와 10만의 시민 합쳐서 20만의 병사와 피난민들이 해상 탈출, 민족의 대탈출을 했던 그 장소,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시에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셨던 절박한 체험을 하셨던 그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흥남 지역 그리고 함흥 지역, 함경남도 지역의 고향이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당시에 흥남철수에 관여하셨던 분들 또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36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후방의 극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지던 극장의 뉴스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었는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군은 중공군이 서울을 향하여 공격하기 전에 화염에 쌓인 북한의 수도 평양을 버리고 후퇴하였습니다. 한국의 독립이 거의 눈앞에 왔을 때 다시 후퇴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신방비진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빼앗아 놓은 지역에서 철퇴하며 얼음이 언 강물을 다시 건너왔습니다. 전선의 전황은 더 비참합니다. 연합군의 대부대는 장진저수지 부근에서
우세한 공산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포위당한 연합군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온이 영하로 계속되는 추운 곳에서 천막을 치고 철퇴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음료수가 부족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연합군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연합군 공군과 해군의 원조를 기다렸습니다. 장진 저수지로부터 하가루, 고토, 함흥 그리고 마지막 철퇴 기지 흥남까지 후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여덟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행군하며 사흘밤이나 자지 못한 이 연합군을 보호해주는 것은 눈이 덮인 잠자는 주머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후퇴하는 동안 쉴 새 없이 앞뒤로 공산군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후퇴 지점인 유담리에서 흥남까지는 근 100km. 이 수로는 250리에 해당하는 머나먼 노정이었다. 후퇴하는 미 해병대를 따라 나선 피난민들은 전투의 와중에 휩쓸려 절박한 생과 사의 위험한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겨야 했다. 당시 장진호 부근 상평리라는 곳에 살다 피난길에 나선 주민 장운채 씨의 얘기. 그 뒤로 이제 한 300m 거리 두고 이제 피난민들을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벌써 나와 보니까 집이 우리 동네만 한 30호 되거든요. 근데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 붙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오면서 집이 이불 보따리 같은 거는 이제 들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그 고토란 데 올라왔어요. 고토리라 그러거든요. 거기가 이제 기관구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좀 기차가 이제 제일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 거기에 또 주둔해 있었어요. 주둔해 있고 피난민들은 이제 거기서 한 1km 떨어진데 이제 그 강변에다가 이제 낙하산을 그 산에 이제 떨어지는 그 낙하산 주워다가 이제 천막 치고는 그 안에서 자는 거예요. 눈 위에서요. 자면 이제 중공군들이 밤에 이제 습격 와요. 와서 이제 민간에 먹을 걸 싹 빼앗아 가요. 또 거기서요. 그러고는 이제 미군들한테 막 사격 가거든요. 사격 가면 이제 그냥 미군들이 거기다 막 피난민 천막 치우고 있는 데다 막 뚜띠리 사격해요.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벌판에 대해서요. 그럼 그냥 이불만 이제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보니 사람이 말이요. 한 40~50명이 이제 죽었어요. 그냥 그 강변에 그냥 쭉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막 소리가 나요. 그래도 그렇게 사격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많이 죽은 것 같잖아요. 장진호에서 후퇴한 유엔군이 중간 기지로 삼았다는 고토리는 유담리에서 90리 지점. 당시 고토리에는 투항한 중공군 포로와 후퇴하는 미 해병, 이를 따라 나선 피난민들, 그리고 쉴 새 없이 내습해오는 중공군들로 인해 피아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상태였다. 고토리로부터 최후의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앞을 가로막아선 험준한 함경산맥의 황초령을 넘어야만 했다. 흥남의 북쪽 지방에서 후퇴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뒤따라 나선 피난민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함경남도 북청에 살다 국군을 따라 나온 피난민 이순호 씨의 얘기. 처음에 나올 적에는 이렇게 누워 자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캉 하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유리창도 막 울리고 이 집이가 전부 다 울리게 그렇게 큰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 밖에 나가 보니까나
그 북청읍이라는 데가 아마 전부 불바다가 됐어요. 하늘까지 펄겁디다. 그래 저기 왜 저러느냐 하니까는 국군들이 호텔하면서 군수품을 거기다 가서 운반해 놓은 거 그거 다 이제 폭탄으로 저기 태워 놓고서 간다는 거예요. 미처 다 못 가져가니까. 나도 빨개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태운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뭐 바지 저고리 입은 채로 이제 북청 시내에 나갔어요. 나가니까는 저희 국군들이 막 전부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차가 뒤에 열차가 또 오는 게 있느냐 하니까는 뒤에 한 도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도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갔죠. 그 저거 우리 고향에서 온 건 다 독신입니다. 가족이 나온 거는 참 저 하나뿐이라 해도 가은이 알 거예요. 그래 이제 애기를 하나 얻고 또 우리 애들은 거기다 집에다 놔두고 놔뒀어요. 잠시 이제 피난한다고. 그 집에서 떠날 적에는 늦어도 3개월이면 집을 들어온다 했거든요. 원산 끄지마 갔다가 도로 들어온다고 이리 국군들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도로 이제 저하고 애기는 그러니까 그저 기저귀 가방 하나만 가져왔죠. 잠시 피난한다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신북초에 와서 열차를 탔는데 그 이해감이란 게 있는지 어찌 눈물이 나는지 다시는 고향에 못 올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죠. 네, 당시 나오던 눈물, 지금 그 얘기를 앉아서 하고 있지만 지금도 다시 얘기하면서 눈물이 날 얘기들입니다. 이 비극이 바로 우리들의 얘기였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고 어려운 날을 당시의 필름을 통해서 또 당시의 증언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전 전사편찬위원이신 안용현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당시 상황을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마고원 하늘의 지붕이라는 개마고원이 있고 유담리 여기 옆에 파란 것이 장진호입니다. 이 인공호수입니다. 여기에서 함흥 흥남 100km 됩니다. 해병사단이 여기서 이 유담리서부터 흥남까지 철수하는데 이 사단장에 올라가면서 이 고토리하고 이 하짐 이 하가루리에는 이 간이 비행장을 2개를 만들어 놓고서 부상자와 전사자 그리고 중장비는 다 보내고 웬만한 장비는 보내고 그 다음에 이 그대로 요거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하나씩 돌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때에 이 길가 양옆으로 700m는 이 사단이 돌파하고 네. 그 나머지는 공군으로서 제압하면서 돌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때 요 지도를 잠깐 단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이 어떤 것인가요? 이 유담리에서 이제 보신 그 지도를 옆에서 단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유담리에서 흥남에 이르기까지 1000m 고지가 다 이렇게 중간에다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진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공 호수인데 1936년도에 건설해서 여기에서 수로로 이 황초령을 뚫고서 수문을 여기서 발전되는 양으로서 흥남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이 장진호에서 보낸 물이 전력이 우리 한국 땅까지 오다가 전쟁 전에 김일성이가 단도된 바로 이 장진호입니다. 그런데 이 황초령은 1200m나 되는데 요 바로 밑에 저지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수문이 있는데 여기에 다리가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를 중공군이 2번이나 끊어버렸습니다. 폭파해버렸기 때문에 미군은 이거를 통과하자 여기 보통 파괴됐을 때에는 보병은 통과할 수가 있는데 차량과 포병과 전차는 이리로 통과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고치지 않으라고 하면 완전히 포기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일본에 보관돼 있는 다리를 8개를 공수로 나눠다가
낙하했습니다. 당시에 그 저 찍은 필름들인데요. 예. 그 당시 주변의 모습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예. 아, 저렇게 그 장진호의 물이 저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예, 저 위에서 내려뜨리는 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저것이 이제 말씀드린 수문교입니다. 예. 저때 기온이 영하 40도의 혹한이었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당시 상황 설명을 들으면서 객석에 앉아 계신 분 한 분이 상당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당시에 어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 당시 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네. 어느 학교? 저 한국의학전문학교 다니다가 네. 당시 보신 거 지금 생생히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 그 고토수라는 그 동네에 완전히 그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철수할 때 보니까 그 해병대 헌병대가 제일 마지막에 철수하더군요. 예.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우선 그 군수품을 다 불태우고 폭파시키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환자 같은 거 다 구성하고 했지만 네. 그 추워가지고 그 차량이 움직이는데 나오다가 움직이지 못하면은 그냥 밀어서 산 쪽을 던져버리고 네. 버리고 그렇게 그냥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그 이제 그 뚫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는 저희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예. 그 밤에 그 느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헌병대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포로들 중공 포로들을 한 200명 데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네. 환자들은 거기다 그냥 두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5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네. 나오는 도중에 그 아까 얘기하던 그 황초령이라는 데 있는데요. 한 4분의 1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토리에 사는 그 주민들은 그까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걸어서 내려오다 마지막에 밤이 돼가지고 조금 차량이 속도가 좀 빨리 돼가지고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분의 3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밤이 되는데 완전히 그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같이 나오던 사람들 그 군인들끼리 다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옆에 중공군들이 나와서 죽은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막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얘기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시에 학생이었던 몸으로서 기억했던 일들을 지금 생생하게 다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당시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변 상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합군이 철퇴할 준비를 하는 동안 포위한 공산군은 도로와 교량을 차단 혹은 폭파하였습니다. 공급기지에서는 식량과 탄약을 잘 싸서 포위당한 연합군에게 항공으로 수송하였습니다. 수송기는 필수품을 싣고 포위당한 병사들을 향해서 출동하였습니다. 공산군이 폭파한 다리를 재건해서 연합군의 후퇴할 길을 만들기 위하여 다리를 만들 부품을 낙하산으로 낙하하였습니다. 다리를 낙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군의 포화를 무릅쓰고 의약품과 식량도 낙하합니다. 연합군은 후퇴하면서 적진을 뚫고 운반할 수 없는 군사시설은 전부 파괴하였습니다. 중공군의 포화로 인하여 부상당한 5살 먹은 한국 아이를 치료합니다. 연합군 함대가 기다리고 있는 흥남까지 가는 길은
지리하고도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김등모 선생님 자리에 함께 나오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당시에 어떤 일을 들어 하셨습니까? 전 일군 단사령부 헌병대장이었는데 네. 함경 남북도에 치안을 전담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8군과 그다음 극동사령부 10군단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네. 피난민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우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대한 군사력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역시 후성시켜야 하고 또 많이 적재한 군수물자를 구성해야 되니까 피난민을 수송하기엔 너무나 짐이 벅찼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또 생각할 때는 8군하고 전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 올 것 같으면은 우리는 우선 동족 존재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수물자의 후퇴가 다소 그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 피난민을 후송시켜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그 의견의 그 상반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네. 여기에 그 내용을 대개 볼 것 같으면은 원은 이 흥남에서 철수 명령 난 것은 12월 9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월 9일 명령이 군을 그 철수해라, 장비 철수해라, 30만 이상의 군수품 철수해라 하면서 이 피난민 하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 작전의 지장도 있고 사실상 선박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에는 오열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저희들과 그 문제가 상당히 그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함경 남북도로 올라가면서 괴뢰군들이 많은 그 애국자들을 희생을 시켰고 또 학살한 현장을 원산이나 그리고 이 흥남에서 우물에 빠져 죽이고 굴에다 죽이고 폭발시켜서 다 죽은 그 사실을 봤는데 이건 떠나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출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 문제 하나가 직결지에 그 피난민 수용소에 한 10만 가뜩이 모였는데 만일에 우리가 국군만이 훌떡 떠나빌 것 같으면은 10만은 우선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군이 작전을 수행해야 하면서 10만의 민간인을 함께 철수하도록 이건 참 대단한 용단이었고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전쟁 중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당시의 세계 뉴스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연합군과 한국군은 흥남에서 철퇴하고 공산군을 대적하기 위하여 38선 부근의 새 진지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행기와 탱크와 군함과 대포는 부산을 향해서 떠나는 연합군을 엄호하였습니다. (162척으로) 구성된 수송함대는 흥남항에서 병정과 적군을 피해서 온 피난민과 다량의 물자를 실었습니다. 무기도 대부분은 새 방어 진지에서 쓰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짐을 배에 실는 동안 공산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연합군 포수는 사격에 방해되는 높은 연도를 파괴합니다. 알코올 창고가 폭파되었습니다. 다른 물자와 무기도 공산군이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파괴하였습니다. 공산군이 이용할 기차와 선로도 못쓰게 만듭니다.
해산군에게 쓸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불을 질러 버립니다. 네, 역시 지금 보신 그런 장면도 혹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비극의 현장 생생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자리에 또 흥남 시민회장이신 김일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김 선생님은 당시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정미공장의 지배인 겸해서 대한청년단의 간부로서 이제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흥남의 지도를 놓고 네,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흥남이라는 건 굉장히 그 협소한 고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함흥이고 여기 지금 이 만세교가 배입니다. 여기가 영대딸이라고 하죠. 우리 영대딸이. 네. 요 내려와서 여기가 군자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호진이 배우는데 소호진 뒤에 마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피난 나오던 흥남부두가 바로 여기 배입니다. 네. 이 장진에서 밀린 우리 유엔군이 전부 흥남에 몰렸습니다. 네. 또 다음에 이 해산진까지 갔던 국군이 또 모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난민이 여기서 몰리기 시작한 거죠. 또 이 영대따리호와 이 군자교에서 넘쳐 들어오는 이 피난민이 네. 맨 처음에는 들어오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이 피난민들 어디에 모였느냐? 전부 이 비료공장 이 부두에 이 좁은 데 10만이 모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죠. 중공군은 바로 여기까지 포진을 다 했습니다. 네. 이래서 여기 나머지 피난민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오열이 섞였을까봐 피난민을 더 집어넣지를 않았죠. 다음에 이쪽에는 인민군대가 3만이 포진을 했습니다. 중공군 제가 알건데 약 7만이 여기를 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은 여기를 돌아서 이제 12월 15일에 완전 철수가 끝나고 유엔군이 3만이 아마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못 나가면 어디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바닷물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매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아있으면 김일성한테 잡혀서 죽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를 타려고 막 한예를 든다면 아기를 업고 가다가 아기가 물에 떨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당황한 그런 처사가 있었고 또 배를 여기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다가 물에 그냥 떨어져 죽는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 한 사람 그걸 거덜 볼 수가 없는 현상이었죠. 그때 그 참상이란 말할 수 없죠. 우선 자기의 그 귀중품이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마누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혼자의 삶을 위해서 이 바다에 참 배운 거죠. 이 도면을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여기 내호라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LST가 들어와붙고 여기에 이 배들이 들어와붙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이 소진에서 실어서 여기서 국군과 같이 타고 나갔습니다. 이 차고 그리고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 승선을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의 용역선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실고 나왔죠. 그 전사상에는 우리가 통계상에는 10만 피난민이라고 하는데 제 알기로는 아마 15, 16만 가량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니 이 군대 통계라는 거는 배 한 척에 몇 사람 싣는다는 공정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예를 하나 든다면은 조치원호가 12,000명 태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 와서 불에 보니까 17,500명이 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보다도 훨씬 많았을 것이다. 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흥남에 발동선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목선이 많았습니다. 1차 투표한 사람들은 몇만 명이 먼저 나왔죠. 자기 배를 타고 자기 목선을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주일치나 걸어서 이제 묵호, 속초로 먼저 나왔죠. 막 그때 참상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흥남 분이 와 계시지만은 지금 이제 35년 지나서 지금 36년 전. 표현하기 힘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둘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없었겠죠. 거기는 지금 자식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부인도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자식을 잃었다고 자식을 자식끼리 씁니까? 대소변을 이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움직이면 자기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린 사람은 나도 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3, 4일씩 굶고 있었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선생님,
그 뭐 철수를 하다 보면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겠는데 왜 흥남을 최후의 교두보로 삼고 거기서 철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예. 소부전선에서 이 중공군이 20만이 밀고 내려와서 미 8군이 소부전선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동해안에 나와 있던 미 제10군단하고 한국군 제1군단이 후방이 차단될 우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항구도 많은데 하필이면 흥남이냐 하게 되는데 흥남은 항구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면은 이 항구에 북에서 이제 후퇴 병력이 직결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연포에 비행장 공군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흥남 항구가 배 11척이 한꺼번에 될 수 있고 또 해변까지 에로시티 수송함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그 좋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기록된 것 이상으로 철수를 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김일택 선생님이 하셨는데 기록적으로 물자나 사람 장비 등이 얼마나 철수가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그때 철수 상태를 좀 보게 되면은 미 7함대 군함 항공모함 4척을 비롯해서 약 30척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상선하고 에로시티 이 수송선이 약 한 152여 척. 그다음 이걸로 해서 병력이 뽑아진 것이 약 11만 보고 피난민 10만 차량 1만 7천 대 군수물자 약 35만 톤 이런데 실제로서는 그보다 더 많이 이 쪽배라든가 그타 그 다른 선박이 약 한 200척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흥남 철수가 결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흥남 철수를 그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택 선생님. 네, 제가 우선 그 철수의 의보람도 아까 우리 안 선생님 잠시 말씀하다 마쳤는데 왜 흥남을 택했냐는 문제입니다. 동해안에 흥남만큼 항구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다음에 중공군이 먼저 11월 20일에 평양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래서 8군이 미 8군이 그대로 밀려서 38선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밀리고 내려온 중공군 42군이 어디 갔을 것 같으면 원산을 공원을 넘어서 원산을 접는 거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도저히 육로로서는 38선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택한 것이 이제 흥남이란 그런 데서 흥남의 철수에 대한 의의가 대단히 큰 것이 있죠. 2차 대전 때에 당겨루 작전에서 유엔군이라 연합군 30만이 밀렸는데 개역 살아넘어온 건 10만밖에 없습니다. 독일군은 10만밖에 안 됐는데 30만이 대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흥남 항구 좁은 데서 그 20만 넘는 병력과 피난민 35만 톤의 군수물자 그리고 각종 차량이 넘어왔거든요. 그게 제가 요건 좀 늘 생각하는 건데 첫째, 유엔군이 그 전쟁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것을 뚜렷이 나오는 것이 제일 일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 그 목적의 원인은 어디냐? 자기들이 최후 후퇴하면서 피난민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유엔군의 그 작전사에 가장 빛나는 세계적인 전사에 빛나는 겁니다. 둘째로서는 그 방대한 중공군이 흥남의 포 한 방을 갈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제해권과 그다음에 제공권을 미군이 갖고 있고 막강한 무력이라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바로 미군의 그 군사력이 강했다는 거. 이제 셋째로서 집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흥남 인구가 당시에 16만이었습니다. 신흥공업 도시였죠 그때? 동해에서 제일 큰 그 화학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16만이었는데 국군이 10월 17일에 이제 입성하기 직전 14일에 대략 공산당원과 열성분자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을 한 3만을 보죠. 그리고 흥남 시내에 잔류한 그 시민 약 13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13만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런다면 내 고향,
내 선조가 가까워오는 내 고향을 왜 버리고 버릴 사람이 떠납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아무리 전쟁이라도 내 고향인데 고향을 왜 버립니까? 그건 김일성이 밉다기보다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빴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 네. 그래서 흥남의 철수가 곧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폐사주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세 가지 주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 흥남 철수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 철수가 임박한 흥남의 당시의 표정을 보시겠습니다. 육로를 이용한 퇴로가 완전히 끊겨 해상 철수를 해야 하는 마당에 후퇴 소식을 들은 피난민들은 너도 나도 배를 타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애초에 군 철수 작전의 차원에서만 후퇴 계획을 세웠던 유엔군 사령부는 예기치 않았던 피난민의 홍수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10만이 넘는 피난민들이 몰려든 흥남에는 철수를 앞두고 갖가지 웃지 못할 일화도 많이 생겨났다. 후퇴하는 마당에 배에 전부 실어낼 수 없었던 식량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그것도 나중에는 남아서 결국은 모두 태워버려야만 했다. 이 밀가루를 수십만 포대를 갖다 놓고 자유롭게 먹어라 하는 그것을 뭘 했을 때 공산군들은 악선전을 하기를 유언비어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갖다 먹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갖다 못 보고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지자 모두가 몇 포대씩 미어다가서 이 식량을 삼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도는 식량을 두고도 질긴 생존의 다툼을 목도해야만 했던 현실. 아무튼 피난민들에겐 배를 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었고 배를 타기 위해 이리 몰리고 저리 모였다가 어두워지면 흩어져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으면 다시 피난선을 타기 위해 줄 서는 일이 되풀이됐다. 그런 중에 가족끼리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면서 피난선을 타거나 타지 못하게 된 수많은 사연들이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생겨났다. 무슨 우왕좌왕하니까 뭐 오늘 이리 뭐하라 해서 이리 가고 내일은 저리 뭐하라 저리 가서 그렇게 하다 이제 하루 이제 끝났어요. 그 이튿날은 그날은 못 나가고 이제 그 이튿날에 또 다시 뭐하라. 그럼 그저 뭐 배 이쪽에다 뭐 와가고 이쪽에서 몇천 명 와가고 이쪽에서 몇천 명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2주 동안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겨우 타고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족이 전부 나왔는데 어머니하고 지금 매분만 못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배도 이제 전부 각선을 승소에 차서가 누가 나고 어디 들어간지 모르고 그냥 그들 타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거제도에서 만나보니까 역시 어머니하고 우리 매부가 못 나왔고 그다음 가족들은 이제 다 나왔어요. 학교 교정 소국민학교 교정에 아침에는 집합했다가 저녁에는 이제 모여서 자기 숙소에 가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또 이제 다시 학교 교정에 나가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족 중에 여러분이 막 여기 먹을 쌀도 없으니까 그 12kg 되는데 쌀 가지러 간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형수님 또 숙부님 또 저희 단 누나 모두 이제 쌀 가지러 가느라고 갔어요. 그러면 애들하고 조카들하고 전부 다 같이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쌀 가지러 갔다가 그 방위선이 돼서 못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이산가족이 됐고 또 양 부모가 계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3개월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3개월 후에는 돌아올 테니까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 식구가 6식구 됐어요. 할머니 계시고 또 이제 아버지, 오빠, 엄마 또 저하고 동생하고 그런데 이제 3식구만 이제 여기 넘어오고 3식구는 거기 있었어요. 그럴 적에는 이렇게 다들 피난 간다 해서
아버지가 나가다 들어오시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그래 우리 어머니 보고 갔다 피난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당신도 갑시다. 이제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머니도 계시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오빠만 데리고 가라 그래요. 저희 오빠만 쟤만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래야 돼 갔다 오지 그러더라고요. 걔 가만히 있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하니까 부산 갔다가 3개월 있다가 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내가 발떡 나면서 나도 간다 그랬어요. 나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안 된다. 가면 고생이다. 이래. 아이 그래도 나도 갈 거라. 가서 석 달 있다 온다는데 뭐 때문에 나도 부산 구경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야, 배 가운데다 바닷가에다가 배를 세워놓고 그런다 그러더라 그래. 그래도 나도 부산 오빠도 올 텐데 뭐 나도 올 거 아니냐. 그러고서 이제 그때 이제 따라 나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붙들어요. 가지 말라고. 붙들면 엄마가 벌써 저만큼 기다리면 저는 심리만큼 도망갔어요. 그러다 이제 친척들은 다 이제 부산에 그 부두에 거 아니에요. 흥남 부두에 나와가지고서 다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있다가 우리 엄마만 오면 내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빈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밥 해 먹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러다 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탄 거예요. (12월 12일부터) 시작된 철수 작전이 일주일을 경과할 무렵 흥남 철수 최후의 시각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피난민들을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몰고 갔다. 흥남 철수 작전에서 피난민 수송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미 십군단 측은 현지 거주민들을 무엇 때문에 남쪽으로 수송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도무지 납득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운집한 피난민들 모두의 얼굴에 서린 필사적인 탈출 의지가 결국은 배를 생겨나도록 했다. 자유회로의 탈출. 그것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됐다. 마침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그 구성이나야 한 100톤 정도나 될 그런 배인데 그걸 타고 대해를 나간다 하는 거는 자식들 데리고 위험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그런 큰 배가 와서 치워준다 하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흥남에 그 배가 끌려갔습니다. 가서 거기 가서 배를 타려고 보니 그 배가 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배 절벽인데 거기다 그물을 들여놓고 그리고 그물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난 가족들 애들 있고 하니까 그것이 대단히 걱정이 되었던데 난 타고 올라갈 수는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애들 때문에서 올라갈 수 없어서 좀 거기서 머무르거리고 있는데 마침 또 그 올라가는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여행 타고 올라가긴 했는데 벌써 10여일 전에 출발한 피난선들은 묵호나 부산을 거쳐 거제도에 입항할 무렵인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흥남을 떠나는 마지막 선단이 바다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때 배를 탄 피난민들은 항구가 폭파되고 흥남 시가가 화염에 휩싸이는 광경을 뱃머리에서 멀리 바라봤다. 거기에 뭐 연기다도 그 대단해요. 이건 뭐 형상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러고 이제 흥남에서 이제 마전이라는 그 해변을 경유해 오는데 마전 직구짝에 와서 이제 그 불락작을 내다 보니까 집이가 전부 불이 타는데요. 이건 참 말할 수 없어요. 제럼수 굴뚝이 폭발할 때까지는 큰 이제 느낌을 안 가졌는데 막상 민가가 그 불에 타서 하염이 중천한 거 보니까 뭐가 저는 참 고향을 등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제일 그 감회가 깊고 이제 눈물이 서리대요. 한마디로 내 고향 나뿐 아니야. 배가 뚝이 스크류가 돌기 시작하니까 뱃속 그 배 안에 있는 만리 탔는지 뭐 근데 수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 말로 만명이세라 이러거든요. 이런데 배가 뚝 떠나고 하니까 말이 없어. 한 사람도 그게 정말하면 숙연하다. 그 사람들 다 자기 고향 자기 집 가치로 보고 집 욕망을 바라봤을 거다. 흥남 부둣가에 모여 있는 많은 분들,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당시의 필름을 통해서 보면서 굳세어라 금수나라 함께 부르시는데, 글쎄 빨리 정말 통일이 돼서 얼싸안고 춤이라도 추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보시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계신 것을 제가 저기서 봤습니다. 저도 고향이 거기가 아닌데도 괜히 눈물이 나는 듯하군요. 네, 그래요. 떠나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23살이요. 그러면 결혼을 그 당시에 네, 했어요. 하셨을 때예요. 네. 그러면 가족 다 함께 오셨습니까? 저기 부모님하고 처다들도 두고 또 젖 먹는 거 없고 둘이 같이 나왔어요. 왜 함께 못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은 사람 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만지 떠나고, 그러고 있으래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도대체 거기서 있어서 어떻게 못 하겠으니까 애롭고 그냥 따라 떠났어요. 떠나니까 온 거지요. 뭐. 배를 타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정말 생사의 기로 그러지 않습니까? 배 탈 때의 모습 기억나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요. 뭐 서로 만지 탈라고 막 애를 쓰고 애들 부모는 자석은 내버리고 자석은 또 부모를 내버리고 나오는데 그게 더 말할 거 없지요. 배를 탔을 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기분. 바로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딱 떠나니까 앞이 캄캄하지요. 어떻게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잘 몰라요. 한 살겠다는 그 욕심이, 어떡하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잘 몰라요. 장세포가 딱 내리니까 그때 이제 아주 고향도 버리고 애 생각도 나고 부모 생각도 나고, 첫째로 애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이렇게 긴 이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셨고. 꿈에도 못 졌지요. 그때는 다 석 달이지요. 석 달이지. 네, 들어온다고. 그때 역시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눈보라도 막 치고 그랬을 때. 네, 눈보라도 막 치고 아주 춥고 그랬어요. 뱃속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배 안에서의 생활. 배 안에서는 배를 타고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보리밥 주는 거고 이제 먹고, 대본 소본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봤어요. 어떻게 옮겨줄 수가 없지요. 살이면 너무 많이 타서. 그러고서 왔지요. 올해 몇이세요? 올해 66세요. 예, 떠나실 때 그러면 몇이셨나요? 30살 됐어요. 그때 가족은 다 나오셨습니까?
가족 다 못 나왔어요. 제 아들 둘에 딸 하나 데리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형제간이 진라면대 거기 달아서서 나오고 우리 남편도 그때는 신랑이지요, 새 신랑이지요. 그때는 신랑 때도 못 나오고 그래 나와서 형제간이 흥남 부두에서 9일 만에 배 탔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쫓겨가면서 이제 타라 하게 되면 나오고 집합하면 나오고 해산하면 또 해지면 그 집 들어왔던 방에 다시 들어오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루에서도 앉아서 기다리고 이래가지고 10일 만에 배 탔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75. 그러면 36년 전이니까 그때 한 39. 39, 40 그 무렵이시군요. 가족은 다 나오셨습니까? 가족이 많이 못 나왔어요. 아, 그래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아들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거기 두고 오신 가족이 더 많습니다. 여섯 두고 나왔어요. 그러세요. 네. 그뭐 목매간에 모지실 건데 오늘 그 흥남의 마지막 모습 봤는데 그 당시에 보시던 모습 생각이 나십니까? 보시니까? 많이 나는 게 있죠. 예. 그 당시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고생이 말할 수 없지요. 여기다 비하면 막 그건 말할 수 없는 그 생지옥이지요. 예. 마지막 배를 타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곧 돌아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벌써 배를 타니까 마음이 달라지대요. 달라져서 좌우한 배를 타고 그 흥남 앞바다에서 떠나서 아까 그 폭파되는 모습 그런 것도 보셨어요? 예. 아니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 작돌이라고 이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눈물이 팍 쏟아지더 많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흥남 부둣가를 막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는데 그 망망대해에 조그만 배에 그 많은 사람이 탄 바다 위에 뜬 배의 모습, 그 속에서의 생활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피난민들을 태운 배는 나무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허기진 채 배멀미에 흔들리며 고향을 등진 허탈감에 몸을 맡겼다. 어떤 배는 사흘쯤 걸려 도착했으나 열흘이나 근 보름 만에 남쪽 항구에 도달하기도 했다. 그러니 나오는 동안 만 나흘 동안에 용변은 물론이거니와 식사라든지 이런 게 뭐 이름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다행히 그 자치회에 가담이 돼서 위에 이제 가판에 있었습니다만은 저기 선저에 있는 저희 부모들 찾아간다고 내려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장교, 이 사다리 같은 데에도 전부 막 띠로 핵띠로 메고 다 거기서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물론 대소변은 억제하겠지만 땀이 흘러서 내리는 거에 밑에 가니까 한강이에요. 그러한 그 고생 그때 위에는 또 영하 20도가 돼서 용변을 봐도 내가 밑에 흐리질 않습니다. 뭐 임시로 그 화장실 만들어놨습니다만은 텅텅 얼어가지고 동산이 되는데 그거 올라가서 자관 그 산 위에 가서 자꾸 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자들 같으면 이거 여성들하고 같이 그냥 그 노유가 같이 있고 남녀가 같이 있는 과정에 그 용변의 불편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이었습니다. 물론 오는 가운데 겨우 하루에 주먹밥 하나 정도 배에서 배급 주는 거 먹고 온 거죠. 어떤 의지가 있으면 거기서 의지에 들어서서 바람을 피하고 조금 있는데 선상 그 위에 그 의지성에 좀 밑에 보게 되면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 거기 밑에 아주 저 배 밑창을 보게 되면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그 높은 거리인데 하도 자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고원에서 말이야 거기서 그러면 요 좁은 건데 딱 이렇게 하고 서는데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잠이 와가지고 털렁하게 되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잠이 자꾸 염치 없이 자꾸 와요. 그래 거기서 견디지 있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또 출구하니까 바꿔서 가지고 그래 밖에 나가고 하는데 밖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댕긴 보니까 배 선상 위에 그 추운데 그 이제 본적 로프가 있는 그 위에 사람이 턱 누워 있는데 이건 죽은 사람이거든. 고상 말도 못했어요. 애를 그 둘이 나는 애를 둘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는 깐난제이지요. 그 데리고 나온 거 멀미는 하지 그때 말할 수 없지. 나오다가 백한에서 또 물이 올라가지고 아주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주 배 물이 우리 위에 간바에 앉아 왔는데 아주 아유 간바에 물이 다 올라가지고 발은 이막시 다 쟁겼지. 애는 둘 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지. 나만은 시어머니지 뭘. 그래는 그거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 고통받은 거는 나오니까 발이 한 이만합디다 부득가한 일이니까 배가 발이가 불어서 겨울이 춥기는 하지. 그렇게 추웠는데 오다가 묵호에서 어차피 이제 배를 갈아탔어요 말이지. 그래 묵호에서 전부 내려가고 묵호에서 이제 저 주먹밥을 이제 다 먹고 다시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에 이랬을 때 이제 조치호라는 배 탔습니다. 그 배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병원선 한국들이 그 막 환자 뭐 이런 그 이제 막 수송하는 병원선인데 그 수송선을 그 병원선을 다시 타고 이제 거기도까지 왔습니다. 거기도까지 오니까 무려 10며칠 걸렸어요 말이지. 바다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오다가 물이 없어갖고 그다음에 뭐 죽는다고 뭐 불났다고 말이지. 하여간 바다에서 한 보름가까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니. 그게 25일인가 우리가 거제도 장성포에 내렸을 겁니다. 내려 오다 보니까 말이야 산을 이래 거제도에 보니까 우리는 뭐 산이라는 게 전부 하얀데 거제도 오면 산이 풀이 퍼렇단 말이야. 야 이게 되게 더운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하고 지금 보면 그게 보리라. 근데 되게 더운 곳에 왔구나 했는데 내리니까 말이야 그 동안에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말이야 또 긴장이 풀리고 하니까 걸지 못하겠는 기라. 그리고 거기서 입던 옷하고 똑같이 입었는데 에르스티 내린 그 순간은 똑같은데 추워서 못 견디겠단 말이야. 올 때 배에서 볼 적에는 풀이 푸르렀는데 내리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지. 그동안에 말이야 12일부터 25일까지 밥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고달픈 피난 생활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혹한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 레이션 박스와 나무로 지은 판잣집을 거처로 삼고 한 끼니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할 수가 없었다. 제가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애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사는 애를 4살짜리를 이북에서 2살이 없고 온 애를 갖다 잃어버렸어요. 걔는 이제 집에다 놔두고 제가 입원해 놓으니까 저 아버지 나한테 면회하러 온다고 왔는데 그 사이에 엄마 찾아간다고 나간 게가 글쎄 저기 집을 안 들어가지고 영영 잃어버려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주인은 애를 찾는다고 엿장실 하는 엿반대기 있죠. 그거랑 이제 이어서 팔라다니면서 집집이 이제 애 노는 게 있으면 찾으려고 그러기까지도 하고 전봇대니 어디니 전부 이제 100만 원 그때 또는 10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100만 원이 현상금 걸어가지고 저리 찾으려고 해도 이제 그 집 못 찾고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그때는 어찌 못 먹었으니까 그 자갈치 시장에서 이렇게 밥을 이제 쌀밥을 이제 파는 게 있어요. 이중도 그런 거 파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거 먹은 적은 쌀밥 못 먹다 쌀밥 먹은 적은 그럼 반찬은 입에다 열려가가 없어요. 어찌 밥이 맛있는지. 예, 보니까 방공구리 있대요. 방공구리 거기다 이제 그 솔잎 그런 걸 뜯어다 가지고 우막을 지었어요. 그 방공구리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 나와서 살면서 있으면 그러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돈 벌러 댕긴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남매를 굶어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돈 벌어놓으면요 그 쌀을 사줘요. 쌀을 사주는데 쌀 이제 한 도말 사주면요 그거를 자루다 넣어가지고요 천장에다 다름해놔요. 땅에다 놔두면 이제 쥐들 파먹고 다 가져간다고. 천장에 다름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쌀이요 그 배곱쌀을 그거 가지고 양이 못 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꽁보리를 주니까 그거를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쌀을 조금씩 꺼내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죽을 써먹고 그렇게 하지 우리는 이제 그래 오빠 보고 오빠 밥을 좀 해먹자 그러면 오빠가 그래 그러고서 이제 밥을 해요. 밥하면 조그만 솥단지 밥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오빠가 이제 절반 쭉 금을 거놔요. 금을 거요 밥에다.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많이 먹고 내가 많이 먹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지 배고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많이 먹을까봐 그러는 거지 이제. 그 금을 거놓고 그 자기 없을 적에 이제 먹는다고 이제 춤을 막 뱉어놔요. 그래. 먹지 말라고 이제 그래야지 내가 먹는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피난통이 이제 그러고 살았어요. 살아다 이제 조금 이제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맹일 때문에 이제 오시는 거 이제 우리들한테로 이제
오시면 그때가 잘 부모 생각이 나고요. 딴 애들은 나가서 뛰어댕기는데 나는 뛰어댕기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이렇게 뒤에 이제 숨어서요. 그렇게 엄마 생각을 하면서요.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야, 응? 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내가 나가 놀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고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그래가지고 제사 지낸다면 깡통에다가 이제 뭐 이제 그 칼치 있죠. 칼치 말른 거 그런 거 하나 구워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사를 이제 그것도 제사라고 이제 조상들한테 이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헝남 철수 피난민 대부분이 닿은 곳은 거제도. 처음에는 이곳이 삶의 터전이 됐으나 차츰 대처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아직 이곳에 살거나 거제도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해 유달리 추웠습니다. 그러나 이 거제라고 하는 여기가 본래 한 10여만이 산 인구들이 산수가 좋을 뿐 아니고 인성이 참 좋아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다 따시게 맞이해줘서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도 참 머릿속에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제가 이곳에 교육을 맡아서 36해 동안에 1.4.5 대시 이후에 여기에 정착을 해서 아무데 가지 못한 그 한쪽 구석에는 고마운 그분들의 자제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제분들을 위한 교육 그걸로서 내가 보답하는 것이 날로서는 참 진짜 보답이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시부터는 오늘날까지 여기에서 교육에 몸담고 또 이곳 우리 거제의 교육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도 이 거제는 뭐다 이 제일 고향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사람이요. 여기 피난민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가서 무슨 아들을 얻어본 사람, 별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여기 와서 이만하면 또 잘 된 거고 외국 사람 잘 됐어요. 이런데 그 거제에 고맙다고 하는 인사 한마디 하고 떠난 그럴 사람도 없고 그래도 피난민네 하고서는 그래도 슬금슬금 떠난 거지. 이런데 그 사람의 인사머리가 내 처장으로서 더욱 느끼는 것은 이게 내가 혼자 돈으로 단갈비였는데 생전에 꼭 세우겠다. 과연 당신도 고맙다. 적어도 유사일에 8만이라면 오늘날 인구 때 아니거든요. 그때는 인구도 적을 때였는데 한 고을이지요. 한 고을이 왔는데 이런 또 국제전쟁 아닙니까? 뭐 형제간 싸움에 이건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덜해요. 이건 역사의 무서운 매리라 하니까 여기 이것은 뭐 다른 사가들은 뭐 이제 특별해 주겠지만 우리 피난민들은 또 거제민들은 어떻게 서로 그 인정을 도와서 여기에 전체 국민이 보는 후손들이 보는 꼭 그 기념적인 비석물이 필요하다. 이런 걸 난 지금 주야로 느끼고 있어. 네,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우리 피난민들이 살던 거제와 오늘의 거제 모습 잠시 보셨습니다만 방청석에 앉으셔서 당시의 그 경험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들으시고 때로는 실소와 같은 웃음을 웃으시고 또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모습들이 안쓰럽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할머니 올해 몇이세요? 73살이요. 아까 피난 생활 하던 얘기를 누가 하니까 함께 웃기도 하시는데 고생이 이제는 또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그런가 보죠? 예, 지내가서 저는. 뭐가 제일 그렇게 고생스러웠습니까? 그저 사는 게 제일 고생스러워. 애들 공부를 시키는 게 제일 고생. 공부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피난 생활에서. 아유,
피난 생활이 뭘 아무것도 없지요. 냄비도 한 개도 안 가지고 나 깡통에 맨한 거 가지고서 밥을 한때 3번씩 해 먹고 그랬어. 그렇게 고생했어. 우리 흥남 많이 좋은 데는 없어. 고향 얘기 좀 하시죠. 예, 저녁 때면 바닷가에서 풀풀 뛰는 고기를 그거 끓이면 그리 맛있고 걔가 그저 이런 거 그저 3만 원고 먹고 그 흥남 많이 좋은 데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더 나셨겠어요. 예, 더 나지요. 연세 몇이십니까? 63세예요. 피난 생활 하시던 얘기 좀 들려주세요. 고생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고향 버리고 오셔서. 네, 저희들은요 12월 12일 날 배를 탔는데요. 그 배를 타고 났더니요 저희들이 그냥 타지 못해 해가지고 애를 셋이 하나 등에 업고 하나 목에다 걸고 하나 손 쥐고 이래갖고 영감하고 둘이서 그냥 나왔는데 3일을 꼬박 굶었어요. 물 한 모금 못 먹고 굶고 애들도 못 먹이고 그러고 그냥 거제도에 내리니까 고구마란 거 팔고 있대요. 내리니까 이놈의 고구마를 사달라고 5살 먹은 아들이 그냥 우는데 며칠 한 보름을 울었어요. 그러니 그놈 걸 사주자니 돈 한 푼은 없지요. 입은 걸 그냥 입은 대로 나왔지요. 그때 심정은? 그러니까 그냥 애를 때리고는 울고 그냥 애 때리고 울고 그랬지요. 그래갖고 그냥 학교를 가대요. 매철을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를 가갖고 사람을 여갖고 말이요. 일 따라가야지 배급으로 준다 그래요. 그래 그리를 따라갔는데요. 이놈의 거 남들은 그냥 갖고 나온 게 있으면 밥을 해 먹는데 저희들은 뭘 갖고 나온 게 없어가 뭘 먹을 수 없지요. 그래 제가 입었던 처마를 벗어갖고 가서 그 동네 가서 쌀을 한 대 가서 바꿔왔어요. 벗어갖고 예, 한 대 바꿔다가 이놈 걸 해 먹어야 할 때도 어디다 해 먹어요? 없어가지고 그래 그 밥을 해 먹은 사람 나머지 냄비를 빌어갖고 나가갖고 운동장에 나가갖고 그 건물을 끓여서 밥을 해서 애들을 먹이고 나면 그 그릇을 주고 나면 또 없어요. 이래갖고 그냥 그럼 쌀이 다 떨어지니 어떡해요. 먹을 길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요.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나갔어요. 애들을 거기다 두고 나갔더니 여수 고아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 그 여 파는 데가 여 찌꺽지를 갖다 애들을 먹였어요. 이놈 거 먹였더니 애들이 자꾸 자기만 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난다고 애들이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은 웃으십니다. 말씀하시면. 예. 고향이 흥남시십니까? 네, 흥남시 어디십니까? 고령리. 몇 살 때부터 사셨습니까? 고령 해방 후에 고령리에서 살았고 네. 원 출생기는 전편인데 거기서 한 70리 됩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나올 때 부모님들은 교통이 차단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제 처자식만 데리고 나왔어요. 네. 고향 생각이 제일 날 때가 언제십니까? 명절 때가 제일 납니다. 부모들 못 데리고 나오는데 불초감, 죄송한 마음이 참 눈물 납니다. 네. 고향은 그저 꿈속에서 고향이 볼 때가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고향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주 삭막해요. 제 고향 남집의 꿈을 자주 꿉니다. 아주 그 젊어서 살던 그 좋은 고향이 아니라 삭막하게 들리는. 예. 젊어서 살던 그렇게 아름답던 고향이 아주 삭막한 그런 현상을 자꾸 꿈에 나타나요. 석 달이면 돌아올 수 있으리라던 피난길이 30년 세월을 훨씬 넘겨 그때의 아이는 장년을 넘어서고 그때의 청년은 백발이 됐다. 이들에게 두고 온 고향은 이제 살아 생전에는 다시 가볼 수 없는 꿈속의 고향으로만 남게 됐는가. 제가 그 이제 살던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이 그 골짜기에 이제 아주 그 참 재미있게 생겼어요. 참 봄이 되면은 아주 그 좀 그 살구꽃, 복숭아꽃, 뭐 사과꽃 이런 것이 그쪽엔 비교적 그 산 중턱까지 이제 그 가수원이 좀 몇 군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봄철만 되면 아주 꽃바다예요. 그 강가에 전부 이 야생종 복숭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아주 그 좋은 게 그 중간으로 이제 시냇물이 쫙 이제 그 바다로 이제 흘러내려가고 하는 그런 데인데 참 좋았습니다. 예. 제가 그때 피난 당시 지은 노래 하나 부르죠. 네. 이건 저 작사 작곡입니다만은. 그리운 내 고향 그 많은 재물을 놈들에게 빼앗기고 낯설고 물서른 거제도에 피난 논이 내 고향이 그리워라. 언제나 고향가 내 집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보랴.